자, 그러면 이제 주식 얘기하면 부동산이랑 또 엮잖아요.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부동산이 유리한 시점이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또 모르는 일이죠. 일본도 뭐 갑자기 왔으니까요. 부동산 안 하고 주식 하실 거면 생존 편향에 속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생존 편향 뭐냐면 지수에는 살아남은 기업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들만 시가총액 상위에 있고 살아남은 기업들만 주식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망한 기업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잘된 기업들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 주식하면 성공한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된 기업에 투자하셨던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주식을 접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만 있거든. 살아있는 기업들, 성공한 기업들, 성공 편향, 생존 편향에 빠져있는 이 주식시장에 있는 그 종목들만 보고 이걸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카카오가 여러분 눈에 꽂혔을 때는 이미 카카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었을 때고요. 카카오가 바닥에서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 안 샀어요. 그냥 메신저 만드는 기업이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어 이런데, 이제 카카오가 거기까지 주가가 올라갈지 몰랐죠.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10몇만 원 하던 게 지금 3만 원이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걸 또 여러분들이 뒤늦게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물린다고 하죠. 물리는 상황이 옵니다. 이 주식시장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100개를 투자하면 그 중에 한 5개 정도가 주식시장을 키우는 거예요. 30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했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종목을 잘 골랐다고 해도 시가총액 탑10 안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말고 미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테크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다 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30년 전에 구글이 있었습니까? 메타가 있었어요? 아마존도 없었고 엔비디아도 없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었더라도 이게 가격이 매우 낮고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찾아서 주식을 매수할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이런 아예 관심도 없었던 이런 최근에 생긴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주가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린 거고, 30년 전에 탑 100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지금 탑 10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절반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생존 편향이나 성공 편향에 속지 않으실 수 있다면 주식하시면 좋은데 산업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산업을 투자할지 각자가 다 알고 있는, 잘 아시는 분야들이 있을 거잖아요. 관심이 있던가 뭐 그런 분야에 투자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 섹터는 이 나라고 이 기업이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식을 할 때 그런 자기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좀 모아 가시는 과정들을 좀 겪을 수 있어야 돼요. 잘 참고, 아, 난 이 기업을 믿으니까 이 기업이 성장하는 걸 좀 지켜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믿고 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매의 눈으로 살펴보긴 해야죠. 기업 오너들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전하지만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기업이 종이장사를 한다. 종이장사가 주식만 찍어서 팔고 실제 사업은 열심히 안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런 기업을 골라낼 수 있는지에 대한 눈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산업을 잘 골랐고 기업을 잘 골라도 LG 디스플레이 예를 들면 중국에서 LCD, LED 물량 쏟아내기 시작한 다음부터 주가가 바닥을 찍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기술력이 없거나 성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량이 중국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충분한 마진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기술력이 있어도 그 초격차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밀려날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브랜드 파워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경우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니네 거 관세 매기고 팔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압력이 커지면 전 세계적으로도 좀 힘들어집니다.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전 세계가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안 팔면 그만이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려는 산업 섹터나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규약을 많이 걸고 있는 산업 분야거나 기업이면 투자를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 레버리지를 항상 끼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없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버셨다는 분들 다 레버리지 때문에 돈 버신 겁니다. 부동산 많이 올랐잖아요. 그 기간에 부동산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어요.
만약에 부동산처럼 레버리지 끼고 했으면 그냥 주식 시장에 투자한 게 돈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연평균 부동산 상승률 해보면 지금 뭐 많이 올라간 데가 한 7%? 연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왜 부동산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은 대출이 잘 나와요. 레버리지가 잘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억짜리를 샀는데 90% 대출을 받으면 내 돈 1,000만 원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1억이 2억이 돼서 2배가 됐어. 그러면 내 돈 1,000만 원으로 1억을 번 거니까 10배를 번 겁니다. 왜냐면 9천만 원은 대출이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이런 레버리지가 쉽기 때문에, 주식도 그래서 신용미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청산당하지. 부동산은 부동산 안 팔면 안 팔고 끝까지 버티고 대출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쉽고 대출도 잘 나오니까 대출 잘 나오니까 레버리지가 쉬운 거죠. 부동산은 이렇게 10%만 올라도 20%만 올라도 막 돈이 막 몇 배가, 내가 가진 순자산이 몇 배로 불어나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이 많은 거지, 부동산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오르긴 올랐죠. 근데 막 우리가 뭐 비트코인 오르듯이 10배 올랐나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부동산은 많이 오른다, 부동산 하면 부자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접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금리가 이제 하락이 예정이잖아요. 하락이 예정되면 대출이 받기 쉽다고 했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을 안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대출을 받아서 뭔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금리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떨어뜨리고, 미국도 떨어뜨릴 예정이고, 캐나다는 이미 떨어뜨렸고, 영국도 떨어뜨렸고, 전 세계가 이제 금리를 다시 낮추는 과정에 들어갔는데, 제가 2억을 빌렸으면 5%면 1,0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야. 근데 금리가 6%면 대출을 못 받죠. 왜냐하면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돼, 상환 능력이. 근데 만약에 금리가 2%로 떨어지면 2억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되는 이자가 얼마예요? 400만 원. 그러면 2억이 아니라 4억, 5억을 빌려도 되겠네? 5억 빌려서 2%면 5, 20, 1,000만 원이잖아요. 2억 빌릴 사람이 5억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거고, 5억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는 더 비싼 집을 사게 된다는 거죠. 예. 왜냐면 내가 이자 충분히 낼 수 있으면 더 좋은 아파트 가고 싶은 거니까, 이게 내 구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시 효과가 벌어지죠. 그래서 더 비싼 집을 사게 됩니다. 이런 효과가 있어서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뭐 부동산이 막 너무 많이 올라서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고 그때 정권 탓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정권에서 내놨던 정부 정책들을 보면 다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들은 맞는데, 그때 코로나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 처해져 있었잖아요. 금리가 계속 낮춰지고 돈은 계속 풀리고 대출을 계속 장려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대출 받아서 뭐 해요? 대출 해준대. 대출 안 되던 것도 해준대. 이자가 엄청 싸네. 그러면 아까 똑같은 상황이야. 2억짜리 집에 살 사람들이 5억짜리 집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계속 점점 더 비싸지는 거고,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2억짜리 살 돈으로 5억짜리 사는 게 아니라 2억짜리가 5억이 돼도 사요. 대출이 나오니까. 저 집에 살고 싶었어. 원래 2억이야. 근데 그게 5억이 됐네? 근데 그래도 살 수 있네. 5%에서 금리가 2%가 됐으니까 그럼 저거 사야겠다 하고 2억짜리가 5억이 됐는데도 비싸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버블 때 우리가 했던 그 사고 회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만은 없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무튼 전 국민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결국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문제가 있는데, 2년 전 부동산 투기 광풍 때 어떻게 수요가 늘어났냐 하면, 우리나라 그 당시 그 버블 전 가구 숫자랑 버블 이후 가구 숫자랑 차이를 보면 가구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인구가 안 늘었는데 가구 숫자가 늘었다니까요. 출가를 시켰죠. 그때 자녀 앞으로 부동산을 하나 사주는 겁니다. 너 앞으로 부동산 하나 사줄게.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1가구 2주택이었던 사람들도 자녀한테 집을 하나 증여합니다. 1주택 상황이 돼야 또 여러 가지 세금 혜택들이 있으니까 1주택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가구 숫자가 마구 늘어요. 마치 다주택자들이 5채 있었는데
자식들 3명한테 한 채 줬어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냥 가구 구성원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 집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명의를 하나씩 나눠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구 숫자가 3개가 늘어난 거죠. 가구 숫자가 늘어나니까 집이 부족하다라고 사회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주택이 부족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마구 부동산을 짓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공급은 어떻냐? 공급은 사실 지금 보면 이미 지금 현 가구 숫자를 다 충족을 했습니다. 지금 주택은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구축들이다 보니까 15평, 12평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서 이런 것들을 집으로 안 봐요.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뭐 결혼하려면 뭐 84제곱미터 최소 5구는 갖고 가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서울은 뺄게요. 서울은 작은 주택도 많으니까. 근데 경기도권만 나와도 5구는 기본이고 84 정도가 국평이라고 하죠. 국민평형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평형을 가진 것만 집으로 치면 한참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주택 자체의 숫자로만은 부족하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주택의 숫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재개발을 염두에 두신 게 아니라면 국민 평형이 아닌 주택에 투자하는 걸 좀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 수요가 그래.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이 수요를 쪼개보면 13평짜리, 14평짜리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다니까요. 결국엔 수요는 5구에서 84, 요 사이에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주택을 사야 되고 웬만하면 84제곱미터를 사셔야 구매자가 있고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또 공급도 그래서 84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한 번 큰 집에 살았던 사람이 다시 작은 집에 사는 건 힘드니까 나중에는 더 큰 집을 찾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 고민은 하는데 84가 지금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84가 계속 공급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안 사는 13평, 10평, 9평, 뭐 6평, 7평짜리 집들도 있어요. 그런 집들이 보통은 엄청 번화가에 있습니다. 행복주택 뭐 평수가 엄청 작잖아요. 뭐 임대료도 엄청 싸고 뭐 역세권이고. 그런데 이제 평수가 잘못됐죠. 아무튼 수요가 그렇습니다. 수요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이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평수에 이 아파트가 오를 거다. 이렇게 시장을 좀 세분화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냥 올라갈 거냐? 수요가 무한정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할 거고 어느 정도 수요가 이렇게 쭉 있다가 84에 뭐 위치 좋은 자리인데 미분양 딱 터진다. 뭐 계속 신규로 입주는 하는데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미분양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84 국평도 수요가 다 돼가는구나. 다 찬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그래도 뭐 입주는 하니까 지금 미분양 나는 데들도 뭐 80% 정도는 입주를 하고 20% 정도 잔여 물량이 남고 이러는 거 보면 계속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꽉 채울 만큼 충분한 수요가 있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주택이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한번 있어야 다음 펌핑 때 이런 것들이 재료로 작용을 해야 추가 수요가 일어날 것 같고요. 세대 분리라는 추가 수요 요건은 이미 다 끝나가지고 지난 상승 때 다 썼죠. 그래서 다음 수요의 재료로 뭘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분양하는 건설사나 얘네들이 이제 또 테마 잡고 움직일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 펌핑을 준비하신다면 뭐 이사를 가시더라도 오를 만한 주택 한 채를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 오르겠지라고 판단하시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전적으로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제 인사이트, 제 생각이 이렇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미래죠. 결국에는 일본의 부동산이 어떻게 되느냐. 일본에서 지인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도쿄에 사시고요. 여기 한 4개 정도 버스 노선도 여러 개가 교차하는 그런 곳에 삽니다. 거의 강남역 뭐 신논현 사거리 정도에 사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곳에 사시는 분인데 그런 동네도 부동산 값은 안 오르고요. 건물 값은 그냥 감가 대상, 자동차 산 거랑 똑같이 건물 가격은 계속 노후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가치는 땅에 있잖아요. 원래 우리도 사실 아파트는 노후 아파트들 가격 안 오르는 거 아세요 벌써?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만 가격 상승하고 있어요. 땅값은 가치 상승이 없고 건물은 노후화가 되니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계속 내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자가로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해요. 월세를 내고 그냥 사시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세든 전세든 2년 살고 이제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면 월세 올릴 거예요. 더 주세요. 전세금 2천만 원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월세 100만 원에 살고 있었는데 2년 살고 이제 갱신을 하려고 하면 안 깎아주면 이 사람들이 신축으로 이사를 다시 가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깎아준대요. 근데 많이 깎아주는 건 아니고 뭐 2%, 3%뭐 요 정도 이렇게 깎아주나 봐요. 이제 또 수요 문제잖아요. 신규 수요는 청년들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살 곳이 없다 이런 걱정들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주택은 포화 상태고 임대료도 아주 뭐 번화가나 이런 데 아니면 살만한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고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일본 경제가 둔화에서 정지 수준까지 왔습니다. 일본의 부동산은 결국에는 감가상각만 있고 가치 상승은 없는 상태다. 그 이유는 신규 수요가 없습니다. 일본 경제가 정지 상태, 성장이 없는 상태, 유지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일본 얘기 왜 하냐? 결국에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전에 한 번은 펌핑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번 이 금리 인하 과정에서 어떤 재료가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재료만 충분하다면 이번 금리 인하 때 부동산 펌핑은 한 번 더 있을 거고 이 버블을 마지막 버블로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처럼 안정화되지 않을까. 부동산 안정화라고 볼게요. 저는 그게 안정화라고 봐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진 않지만 감가상각만큼 땅의 가치는 하락하지 않지만 노후되고 있는 건물의 가치만큼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부동산의 안정화 상태다라고 보는 게 제 의견이에요. 네, 자, 오늘은 주식에서 시작해서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해가지고 부동산 얘기로 끝을 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보험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